주말 뉴욕 증시는 운송 부분을 제외한 지난달 미국의 내구재 수주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해 1860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해 프랑스의 경우 거의 2% 올랐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증가한 데다 독일의 기업 환경지수도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구재 주문 증가 소식에 국제 유가도 1.7% 급등하며 배럴당 76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한편 금값은 달러와 약세, 온스당 장중 1,300달러를 뚫었습니다.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이 항공기 주문 급감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운송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5개월 내 가장 좋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매매는 연 28만 8천 채를 기록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 재고는 4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7천여 개 독일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 환경지수가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라 106.8을 기록해 3년 내 가장 높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큰 시세를 내면서 다우가 거의 2% 가까이 올라 1800선까지 186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기업들의 투자가 좀 위축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FOMC 이후에 좀 뒤숭숭했던 이런 디플레 우려 분위기 속에서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자본재 주문이 증가한 것이 개장하기 전부터 큰 모멘텀이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유럽도 뉴욕과 비슷한 폭으로 올랐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으며 유럽 쪽에서 나온 경제지표마저 호조를 보였습니다. 유럽도 뉴욕도 모두 급등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자세히 들여다보죠. 오늘은 에임고 매니지먼트의 강효석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스권 뚫고 글쎄 9월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뉴욕이 지금 4주째 계속 랠리네요. 네, 다우지수가 월간으로 지금 8.45%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S&P 500 지수도 9%, 나스닥은 10%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연속 상승세고 이틀간의 이제 얕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우지수가 올해 정고점까지 이제 3.6%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일단 랠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금요일장을 정리해 보면은 네. 8시 반에 이제 내구재 주문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밑돌게 나왔습니다. 1.3% 하락으로 나왔는데 변동성이 큰 운송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은 2%가량 증가로 나왔고요. 이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일단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나이키하고 KB홈의 실적 증가 역시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10시경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됐지만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28만 8천 채로 이제 계속 최하위권의 지수를 이어가고 있었지만은 공급이 더 부족해서 재고가 네. 42년 내 최저치다. 이런 해석으로 이제 앞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컨센서스가 다시 형성되면서 주택시장의 우려가 사라지는 모습이었고,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라지면서 이제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오라클 이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뉴스에 4% 정도 상승했고요. 네. 은행 업종도 3%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나이키가 이제 실적 호전, 중국 판매 증가로 인해서 실적 호전이 됐다. 그래서 2.5%가량 상승하면서 다우지수가 30개 종목이 모두 전부 상승세로 마감하는 그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보니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업종 지수인데 거의 한 4%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우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모두가 오른 날이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 아마 대략적으로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표를 한번 좀 살펴보죠. 언뜻 얘기를 들어봤을 때 표면적인 지표들은 다 그닥 좋지 못했었는데 한층 한 겹 들어갔을 때 해석을 좋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먼저 개장하기 전부터 좀 관심을 모았었던 내구재 주문부터 한번 알아보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표 자체는 실망스러웠는데 운송 부문을 제외한 것은 증가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1% 하락 정도를 예상했었고요. 네. 실제로 나온 지표가 1.3%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안 좋은 거네요. 예, 안 좋은 예. 건데요.
운송 부분을 제외한 것이 좋다. 2% 상승이다. 근데 운송 부분을 왜 제외해야 되냐면은 비행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주를 받을 때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안 받으면 엄청나게 내려가서 지표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다. 변동성을 키우는. 그래서 지표를 왜곡시키는 운송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상승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시장에서 좋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자본재 주문만을 본다면은 항공기 부분을 제외하면 4.1% 상승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기업 투자가 계속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캐터필라 같은 업종이 많이 상승을 한 그런 원동력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자본재 주문이 4.1% 증가로 나왔기 때문에 곧 있을 이제 제조업 경기는 다시 호전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시장 참여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뭐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또 올랐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직결된다 할 수 있는 자본재 주문은 예상보다 한 배 가까이 이렇게 급등한 것이 향후 제조업 경기가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높였다라고 하셨는데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당분간은 더블딥이 안 올 것이다까지도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뭐 지금 나오는 지표들도 그렇고 예. 자본재 주문 지표도 그렇고 그래서 더블딥에 대한 걱정은 이제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아직 출구 전략을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네. 더블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우려가 많이 사라졌다. 예.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랠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용과 또 맞닿아 있는 사실상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주택시장 쪽의 지표인데요. 어떤 한순간 사실상 미국의 주택지표에 대해서 거의 접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 8월 신규 주택 매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7월 달도 굉장히 거의 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부진해서 그래서 조금 기대를 모았었지만 여전히 부진했음에도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은 또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네, 7월 달에 이제 28만 8천 채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었고요. 예. 8월 달 역시 28만 8천 채 동일하게 나와서 사상 최저치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29만 1천 채였는데 이것을 하회한 수치고요, 역시. 예. 그렇지만 이제 재고가 감소해가지고 재고가 20만 6천 채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제 1968년 8월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록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은 판매량이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공급이 더 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주택 판매가 이제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이 나타났고요. 네. 개장 전에 KB홈의 이제 실적이 발표를 했었는데 KB홈이 이제 실적이 좋았던 것이 주택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지표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뭐 신규 주택 매매 자체는 뭐 전월과 비슷하게 나와서 사상 최저 부진한 모습이 있었었지만 재고 부분이 한 40여 년 만에 이렇게 재고가 준 적이 없다 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KB홈의 실적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앞서서 나이키 얘기도 하셨잖아요. 실적도 좀 호재거리였네요. 네, 나이키랑 KB홈이 이제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나이키는 이제 중국 시장 판매가 증가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 52억 1천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판매가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네. 주당 1달러를 예상했었는데 14% 상회하는 주당 1.14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KB홈이 이제 주당 17센트의 적자를 예상했지만은 주당 2센트 적자로 역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더 긍정적인 것이 이제 4년 내 매출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5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꿈보다 해몽격의 어떤 해석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거나 뭐 한 겹 더 들어간 지표의 알맹이가 더 좋았던 뉴욕 증시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보니까 유럽 쪽에서 나온 지표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독일 쪽에서 지표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기업 환경 지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CEO들 같은 예. 전문가들에게 기업 환경이 좋아질 것이냐. 그래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비슷한 그런 것인데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이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CEO들한테. CEO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지수인데요. 예. 106.8을 기록하면서 이제 전달보다 0.1포인트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기업 환경 지수가 상승을 크게 했어가지고 당초에 이제 독일 경기가 좋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크게 긍정적인 심리를 미쳤던 지표인데요. 네. 이번 달에는 좀 하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06.4를 예상했었지만은 독일의 경기 상승세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특히 지금 환경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고 네. 향후에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제 뭐 그런 의견이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네. 지금 환경이 생각보다 좋으니까 네. 향후에도 향후에도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심리 지표니까 예. 그래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고요. 또 뭐 유럽 역시 뭐 미국의 내구재 주문 이런 쪽이 호재로 같이 작용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좀 그 유럽 쪽 마감도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재 주문 증가하고 독일의 그 기업 환경 지수하고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난 거네요. 네, 유럽과 뭐 미국이 같이 지표가 좋으니까요. 예. 유럽 증시가 이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뭐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것들이 뭐 3% 이상 상승을 했고, 뭐 다임러나 이제 BMW 같은 자동차주들이 4% 가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유럽 역시 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독일도 2분기 GDP 성장률 이렇게 봤을 때 2분기가 아마 그 어떤 성장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이 같은 우려도 독일의 이런 지표 때문에 많이 좀 완화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금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관측이 맞아져서 1,300달러를 이제 종가기 좀 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장중에는 결국 돌파를 했어요. 네네. 금값이 이제 금값이죠. 예. 129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13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달러화에 대한 기대가 이제 경기가 좋은데,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데도 달러화를 찍어내서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네. 금 가격으로 이제 더욱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금 가격뿐이 아니고 뭐 돈 가격도 이번에 8,000불을 어저께 터치를 했습니다. 네. 장중이지만 터치를 한 것은 금값은 어떤 뭐 실질적인 경기 흐름이 아니고 뭐 돈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네. 좀 의미가 뭐 퇴색될 수 있지만 돈 오히려 가격이 산업 수요 같은 측면에서 예. 그래서 돈 가격이 톤당 8,000불 이상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네. 이것은 이제 기업 이익이 이제 실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구나,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 가격의 동향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제는 달러가 이제 유로가 이제 독일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급등했군요. 예, 유로화가 급등하면서 예. 달러가 빠지고 금값이 소폭 상승하고 유가 상품 뭐 모든 것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뭐 달러 유로 환율 보니까 1.35달러까지 이렇게 또 급반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달러가 또 빠졌으면 아까 유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이제 배럴당 어느 정도인지 지금 11월물 거래되고 있죠? 예, 예. 11월 물도 거래되고 있는데 76.49달러, 뭐 1.74%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유가도 뭐 큰 폭으로 올랐고요. 같이 유가 서비스 업종인 쉐브론 같은 경우도 2% 넘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말이죠. 9월 뭐 약세장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초강세를 띌 수가 없습니다. 9월장만 놓고 보면은 70년 이래 가장 좋았던 9월장이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받아든 상황인데 4주 연속 상승. 만약 이번에 시작하는 이번 주 마저 상승을 하면은 5주 연속 랠리, 9월 전체로 주간 계속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급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그랬듯이 또 오를 수 있을런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네, 이번 주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요. 예. 7월 일단 월요일 날은 지표 발표하는 게 없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주택 지표가 계속 발표가 돼가지고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가 이제 7월 주택 지수가 발표가 되고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 일단은 뭐 그냥 긍정적인 흐름. 하지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요일 날 2분기 GDP가 확정 발표되는데 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시카고 제조업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지만 앞서서 자본재 주문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ISM 지수랑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경제 지표들이 한 번 더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지만은 자본재 주문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 좋더라도 기대감은 클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방의 압력이 이제 가중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주에 오히려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환율 전쟁인데 위안화를 이제 절상하는 법안이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돼서 네. 상원에 갔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한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뭐 어떤 중간 선거를 위한 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변동이 크다면 밑에서 주식을 매수해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위안화 절상 이슈가 사실은 정치적인 것일 확률이 높은데 이것 때문에 혹시 뉴욕 증시가 조금 흔들린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 맞다. 뉴욕은 다우나 S&P 기준으로 과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일단 5월에 만들었던 그 5월부터 시작됐던 박스권 돌파를 했는데 4월 고점까지 뚫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우지수가 박스권 적어도 이제 하방의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크게 보면 박스권 내지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신고점이 나타날 확률도 신고가를 나타낼 확률도 생각을 하고 거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또 전망과 이번 주에 나올 지표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 많습니다만 역시 제조업 관련 지표들, 주 후반에 나올 지표들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절상 이슈하고 덧붙여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효섭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뉴욕 증시가 또 급등함에 따라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코스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를 타서 조금 더 가봐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침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또 상승하면서 출발할지 오늘도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제 1포인트씩만 종가 기준 올려도 연중 최고자가 붙어서 이제 연중 최고도 아마 지겨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제가 크게 공감을 했었는데 당장 오늘도 또 종가 기준 올려줄런지 궁금합니다. 근데 주말에 뉴욕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예, 요즘에는 이제 뉴스 이제 보면은 그렇죠. 연중 최고치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주말에도 미국이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상승은 출발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9월은 전통적 약세장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주째 네. 연속 상승을 해서 지금 다우지수는 한 8%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피 지수는 한 5.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하는 배경을 보면은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글로벌 유동성,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또 우리 추석 기간에 네. 미국에서는 이제 상당 기간 약달러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그런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수 상승에 그 밑바탕이 되고 있고요. 또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지수가 많이 급등을 했지만은 네. 미국 경제 지표가 사실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예전보다도 그 민감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특히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좋은 뉴스가 없었지만 현대차 관련주가 미국 러시아 시장에서 네. 공장 준공을 한다 하니까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지수에 상승을 했듯이 네. 그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많이 낙관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일단 지수 하락은 방어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더블 딥 우려도 많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뭐 돈 풀어준다는 약속도 받아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만 괜찮은 거리만 있어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심리가 뉴욕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1900 얘기도 슬그머니 나오는 시점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사주리라 이렇게 믿어도 좋습니까? 예, 뭐 사실 최근 상승장 랠리의 주역은 뭐 외국인이라고 보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뭐 계속 많이 사면서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사서 지금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만 약 3조 2천억 정도 순 매수를 하면서 1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이제 저금리에 기반한 그런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네. 지금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달러 계속 저금리다 보니까 우선 그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에도 3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 매수를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은 사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국내에서는 너무 많이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이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퍼져 있는데요. 지금 한번 과거 동향과 현재 동향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게요. 그 국내 펀드 자금 유출입 현황이라고 해서 네. 월간 동향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좌측에 이렇게 보면은 그 2007년도 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펀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 건데요. 네. 이때 보면은 뭐 이제 5년도에 좀 들어왔던 거는 2006년도에 하반기에 많이 상환이 됐고요. 네. 2007년도 이제 한 6월부터 지수가 1,500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국내 기관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에 뭐 지속적으로 한 34조 원 가까이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하면서 그 2007년도 이제 평균 지수 한 1,700포인트대에서 이제 한 27조 원 정도를 뭐 매도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그 1,000포인트 미만에서 외국인들이 샀던 겁니다. 그랬고 이제 2008년도에는 외국인들이 한 38조 원 정도를 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국내에서는 많이 사줬다가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1,400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계속 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환매를 해서 이게 다 현금화가 돼서 다시 또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저금리고 부동산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고점에 다시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 한 92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요. 네. 그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금액과 네. 평균 지수대, 그 다음에 네. 외국인들이 현재 시가총액 보유액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네, 작년에 참 많이 샀죠. 예, 예. 지금 보시면 이제 한 2007년도에 그 2000포인트 갈 때 한 370조 가까이 이렇게 돼서 사상 최대의 보유액을 기록을 했다가 2007년과 2008년도에 보시다시피 한 3년 동안 한 80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 팔아서 이제 그 금융위기 때 유출을 했다가요. 네. 2009년도에 한 257억 달러를 유입을 해서 약 32조를 샀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144조였던 것이 지금 271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30조 들어왔는데 네. 불어난 거는 거의 130조 가까이 불어났죠. 네. 그러니까 뭐 한 4배 들어온 거에 4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그 외국인들은 차익을 많이 거뒀고 또 올해도 지금 11조 정도 샀는데 지금 보면 한 50조 원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산 거에서 바로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또 국내 자금이 들어오는 그 네. 시기를 누리고 또한 국내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질 때 팔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블의 동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국내 투자자들도 이 동향을 잘 살펴보면서 너무 매도보다는 조금 아직은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 뭐 연중 최고치 계속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외국인들 배 불려주는 꼴이 되면 조금 안타깝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 외국인들은 쌀 때 잘 샀다가 비쌀 때 다 팔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분들 나중에 울지 않으려면 외국인들이 파는 기미가 좀 보일 때는 적어도 그때쯤에는 같이 팔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은 그런 기미는 아직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을 지금쯤은 아직 따라 해봐도 안전한 구간이라는 말씀으로 또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뭘 사나 봤더니 역시 프리어닝 시즌이기 때문인지 실적 호전주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자동차주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 IT하고 자동차 투톱으로 끌고 왔다가요. 네. 최근에는 보면 이제 IT는 지금 실적 둔화 우려 전망으로 좀 탈락을 하고 지금 자동차 원톱에 그 밑으로 이제 미드필드에서 보면은 뭐 화학이나 그다음에 최근에는 조선, 예.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라고称할 수 있는 뭐 조선 철강 이런 소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상승의 그 바탕에는 사실 자동차도 미국이나 그런 유럽보다는 사실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 이게 예. 이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신흥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그 선진시장 관련주보다는 그런 아시아권 신흥시장의 성장과 관련된 그런 중국 관련주, 뭐 소위 이런 그 소재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네. 이런 종목들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 사실 뭐 이제 건설이나 그다음에 유통, 증권들은 약간 아직까지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순환매 차원에서 일부 편입을 해서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은 싸 보이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IT를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대세를 따라가고 외국인들 따라가기를 한다면은 IT는 안 사는 것이 맞는데, 네. 밸류에이션을 쫓아간다면은 지금쯤 사서 좀만 길게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사지 않을 이유도 없겠다 싶기도 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뭐 사실 하이닉스나 LED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좀 저가에 좀 조금씩 편입을 그 하락시마다 좀 분할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대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위주로 좀 편입을 하시고 지금 특히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보면은 미국의 이제 IT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네. 이런 것과 많이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데요. 네. 보통 IT 재고 사이클이 그 둔화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8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과거사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네. 우리 국내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고점을 기록을 했고 네. 지금 보면 한 4개월 정도밖에 5개월 뭐 이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보면 약간 시기적으로 좀 빠른 측면이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저는 아직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이런 쪽에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시점이 이제 뭐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사이클 국면상으로만 보면은 이제 약간 연말 정도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네. 이제 디스플레이나 휴대폰은 조금 빠를 것 빨리, 같고 예. 반도체는 조금 더 속도가 좀 느릴 것 같고 하기 네.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핸드셋 이런 쪽들부터는 조금씩 그 이제 분할 매수 뭐 이런 쪽으로 관점을 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일단은 뭐 특별히 IT 중에서도 좀 늦게 턴이 될 반도체 쪽은 손을 안 대는 게 맞겠네요. 예,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지수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요. 큰 그림에서 지수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1900 내친 김에 한번 가볼까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연내 뭐 2000포인트 이런 얘기는 미리 이미 거론이 됐었는데 지수 많이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예.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올해 연초에 이제 보통 증권사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대응할 때 1900선들을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1900선이 이제 다가오니까 2000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예. 사실 뭐 올해 이렇게 보면 한 1900 중반 정도에서가 이제 2000 사이 이 정도가 이제 올해 고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1800 중반에서 만약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네. 오히려 약간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단기 과열 국면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격도가 103이고 투자 심리가 지금 70이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80 이상으로 한 2, 3일 진행이 되고 이격도가 한 105 그러면 한 지수는 1900선 가까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약간 좀 그 이격 조정할 때 다시 매수하는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900 도달하면 조금 기술적 부담 때문에라도 예, 다시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는 한번 아주 짧게는 한번 팔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는 역시 IT 쪽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IT 얘기를 하실 분위기가 아닌데요. 예. 네. 오늘은 뭐 그 계속 그 조선 업종이 많이 상승을 예전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 부품주인 STX 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뭐 엔진이니까요. 뭐 조선 업종의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STX 계열이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과 두산 엔진과 함께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지금 과거에 이제 STX 계열의 자금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집중 매수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TX 엔진이 이제 한 26,000원 이상서부터 최근 두 달간 외국인 기관들이 한 40만 주, 그다음에 기관은 17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최근에 오르는 거는 이제 그 상반기 1, 4분기는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네. 2, 4분기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2%대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조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하반기에 엔진 수주가 좀 있어서 실적이 좀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STX 대련 엔진이라는 자회사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네. 작년도에 한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이 조선업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승이 좀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그 지금 지난주에 33,000원을 끝났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은 한 33,000원 근처에서 그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침에 갭상승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손절가는 한 38,000원 정도 11선 위치한 38,000원, 31,000원을 손절가로 네.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뭐 한 그 6만 원이 넘어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2만 원 근처가 빠졌다가 지금 33,000원이고요. 네. 따라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급락했었던 4만 원 근처인 한 38,000원대를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STX 엔진 조성 관련해서 선박 엔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중국 쪽에 있는 자회사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연중 신고가이긴 한데 또 한 2009년에 찍었던 거의 고가까지 한번 향해서 가보는 3만 한 8,000원대까지 일단 노려보는 전략 얘기를 하셨습니다. STX 엔진까지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무역 장벽을 타파하며 세계 자유무역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도, 페루 등과의 FTA에 이어 한-EU FTA가 다음 달 초 정식 서명 절차를 갖습니다. 최근 들어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동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각국의 저금리로 부풀려진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자산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을 겨냥한 환율 조작국 제재 법안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LG화학이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와 공동으로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 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3분기를 마무리하고 4분기로 넘어가는 이번 주엔 중요한 정부 정책과 각종 지표가 발표됩니다. 8월 산업활동 동향, 9월 소비자 물가 동향 등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표들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내용 가지고 ECN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에 있는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소식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협정 FTA 현 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어느새 이 FTA 변방 국가에서 중심 국가로 부상을 했다고 하는데 당장 한 EU FTA가 내년 여름쯤 발효가 되고 다음 달 초에는 정식 서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EU FTA 그 정식 서명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사실 그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그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는 칠레밖에 없을 정도였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는 뭐 한국이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로 좀 부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전 세계 국가들이 그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그 우리나라는 뭐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 적극적인 이제 대개방 정책을 추구하면서 계속 자유무역 협정을 늘려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 현재 그 세계 3대 시장이 미국과 유럽, 중국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세계 3대 시장 3곳 중에서 2곳과 FTA를, 미국과 유럽이죠. 네. 그 2곳과 FTA를 맺은 몇 안 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FTA 추진 현황을 보면요. 그 사실상 뭐 전 세계 고루 분포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데요. 네. 우선 유럽에서는 그 유럽 자유무역 연합과 2006년 FTA가 발효된 상태고요. 또 EU와는 그 2011년 내년 발효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 터키와도 올해 중으로 그 자유무역 체결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또 아시아권에서는 뭐 싱가포르와 아세안, 인도 이 세 개국가 그 FTA 협정이 발효된 상태고요. 네. 그 중남미에서는 뭐 칠레 외에도 그 페루와 콜롬비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대양주에서도 그 호주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과 상대로 FTA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가운데 일본하고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은 한국은 뭐 사실상 거의 모든 전 세계 주요 국가와 FTA를 맺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FTA 중심 국가로 우리 한국이 부상을 했는데 아마도 키포인트는 이 내년에 한 미 FTA하고 한 EU FTA가 동시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기대감만 가져도 될 것 같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으로 보면은요, 그 내년에 그 미국하고 EU와 맺은 FTA가 동시에 발효되게 되는데요. 네. 한마디로 그 세계 3대 시장 중 2개 시장과 맺은 FTA가 동시에 발효되는데요. 네. 아마도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주요 거대 국가 맺은 FTA가 그 동시에 발효되는 사례는 좀 드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이 FTA를 통해서 동시에 열리게 되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다. 이런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네. 거꾸로 FTA 하면 이제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자칫 국내 산업 내수는 더 침체되고요. 또 수출만 호황을 누리는 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 FTA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사실 이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통상 자산 시장에서 위험 자산으로 통하는 주식과 안전 자산으로 통하는 채권은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강하면 하나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원화 가치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트리플 강세 현상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적하신 대로 뭐 그 주식은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오르고 또 이제 채권은 이제 경기가 나쁠 때 이렇게 네. 상대적으로 인기를 끄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동반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현재 그 상을 보면은 그 코스피 지수의 경우 뭐 지난 8월 2일 그 1782포인트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달 24일에는 그 1846포인트로 뭐 3.6% 상승하면서 뭐 연중 최고 챙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 뭐 그 3조 원이 훨씬 넘는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뭐 국고채 중심의 채권도 약간의 급등락이지만 강세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을 보면은 뭐 지난달 초 한 3.86%였는데요. 네. 24일에는 그 3.44%로 0.42%나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채권의 경우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치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뭐 주식과 채권이 이제 동반 강세를 띠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이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뭐 글로벌 저금리에 따른 그 전 세계 부동자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주요 국가를 몰리면서요. 뭐 주식하고 채권 가릴 것 없이 뭐 자산에 투자하는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거꾸로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그만큼 이제 글로벌 부동자금이 많이 몰려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글로벌 자금이 일시에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을 때 이제는 뭐 그 한국의 전반적인 자본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풀린 돈이 많아서 위험자산은 위험자산대로, 또 안전자산 안전자산대로 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원화의 강세를 얘기를 같이 하면서 트리플 강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면에는 역시 이 한중일, 이 삼국지 간의 미중일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환율 예. 삼국지가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에 어떻게든 경기 침체를 막고 유리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이 삼국지를 만들게 된 배경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환율 조작국 제재 법안이라는 것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미국, 일본, 중국 이 네. 3개국 간의 그 환율 전쟁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 지난 24일 그 현지 시간으로 그 미국 하원 세비원에 통과된 법안인데요. 한마디로 그 저평가된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서 그 별도의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 이제 그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그 환율 저평가 국가로 지정이 되면요. 네.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치인데요. 사실상 이 법안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고 네. 이제 하원 전체로 곧 넘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미국, 일본, 중국 등 이제 상국 간의 한율 전쟁이 우리한테도 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중국에도 한국을 이제 한율 조작국으로 계속 지목하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중국을 겨냥해 만든 법안이지만 중국만 단독을 하게 되면은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법안에 한국을 끼워 넣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 그 오는 11월에 이제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네. 현재처럼 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그 3개국 계속 한율을 놓고 첨예한 다툼을 벌일 경우에는 11월 그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 같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삼국 간의 한일 전쟁이 뭐 우리나라에도 그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그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같이 일단 원화가 같이 끌려 올라갈 그렇죠. 가능성이 예. 좀 높고요. G20에서 나름대로 뭐 글로벌 금융 안정망 이런 서울 이니셔티브 도출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위안화 절상 이슈가 부각되면서 환율 얘기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 때문에 지금 뭐 윤지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뭐 그런 환율 구체적인 뭐 절상절하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환율 전쟁 때문에 우리 G20까지 당장 좀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LG화학이 또 하나의 어떤 수주 시장을 뚫었다라고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자동차용 전지 시장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미쓰비시 차하고 손을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일본의 그 니혼게이자 신문 보도인데요. 네.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 LG화학이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공동으로 그 전기 자동차용 그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미쓰비시 자동차 계획을 보면은 오는 2012년부터 그 공동 개발 제품을 그 상용차하고 신형 소형차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네. 2014년 신규 출시 예정인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LG화학이 그 미쓰비시 자동차와 그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요. 사실 이제 전 세계 2차 전지하면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소형 2차 전지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2차 전지 천국 시장을 한국 업체가 뚫었다. 이런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LG화학 이외에도 그 전 세계 7개 업체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네. LG화학이 어떤 이 같은 그 2차 전지, 그 전기차죠. 그 전기차 2차 전지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이 미국의 GM하고 포드하고 전기차 배터리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아마 오늘도 LG화학 이 같은 뉴스가 큰 호재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추석 연휴는 끝이 났고요. 9월 마지막 주 오늘 첫 거래일을 열게 될 텐데 슬슬 다음 주 되면 오늘부터 벌써 실적 얘기는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인 그런 개막을 하게 될 텐데 단연 관심은 3,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가이던스, 특별히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번 영업이익이 뭐 5조가 되는 애 마는 애 말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10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뭐 지적하신 대로 뭐 9월 초만 해도 5조 5천억 원, 네. 뭐 5조 6천억 원 이런 전망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지금 이제 5조 원 안팎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2분기에 이제 5조 100억 원을 올렸는데요. 5조 100억보다 낮은 뭐 4조 원 후반대 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삼성전자가 연간 목표한 영업이 20조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네, 그 어렵겠다는. 20조 달성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한편 이런 건데 그 LG전자의 경우는 뭐 3분기에도 뭐 영업 적자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4분기에도 뭐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LG전자 자체도 뭐 흑자 전환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 손실폭을 좀 줄이는 그 정도로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현대건설 관련해서 입찰 의향서 접수 마감도 이번 주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3분기를 마무리하고 4분기로 넘어가는 이번 주는 여러 그 정책하고 뭐 산업계 이슈들이 몰려 있는데요. 네. 일정별로 보면은 먼저 27일에는 그 기획재정부가 그 내년도 예산안하고요. 그 2010년, 2014년 그 중장기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내년도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한 310조 원 안팎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네. 그 2010년에서 2014년 그 국가 재정 운영 계획도 공개되는데요. 국가 재정 운영 계획 키포인트는 그 정부가 2014년까지 그 국가 채무 비율을 GDP의 몇 프로 선까지 유지하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28일에는 그 대중소기업 그 동반 성장 전략이 공개되는데요. 그 28일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그 동반 성장 전략을 두고 토론을 거쳐서 그 최종안을 좀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29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고령자 통계를 내놓고요. 네. 또 한국은행에서 그 9월 국제시장 동향 및 9월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공개합니다. 또 29일에는 그 또 정치권의 최고의 관심사인데요. 네. 그 김항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그 양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예. 과연 이번에는 그 이제 그 김 후보자가 그 도덕성 잣대를 통과할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 30일에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내놓는데요. 산업 생산이 지난 7월까지 뭐 13개월째 증가하면서 13개월째 증가했지만요. 동시에 뭐 7월에서는 이제 재고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또 8월에는 이제 그 산업 생산과 그 재고가 어떤 흐름을 볼지 좀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10월 1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공개하는데요. 아마도 이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은 추석도 있었고 집중호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상당폭 그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있는데요. 이게 또 금통위하고 맞물리겠네요. 그렇죠. 그 10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10월 1일에는 그 산업계 소식인데요. 현대건설의 입찰 참가 의향서 접수가 마감되는 날인데요. 뭐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대로 그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그룹하고요. 그 현정은 회장이 현대그룹 간의 입하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뭐 화면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뭐 월말, 월초다 보니까 좀 빼곡하게 많은 지표와 또 정책 발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지 아마 메모를 해 두셨으리라 믿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주말에 급등했습니다. 다우가 1860에 마감할 정도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개장 전에 공개된 내구재 수주가 있었는데 사실 그 자체는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요.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 특별히 기업의 자본재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에 많이들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장 중에 나왔던 8월 신규주택 매매도 신규주택 매매 건수 자체는 지난달과 비슷하게 부진을 면치 못했었고 사상 최저치였었지만 신규주택 재고 물량이 거의 한 40여 년 만에 큰 폭으로 확 줄었다라는 것에 투자자들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쪽 지표도 좋았고 간간히 나왔던 미국 쪽 기업들의 실적까지 호조세를 보이면서 아주 큰 폭으로 급등 랠리가 펼쳐진 것이었는데요. 유럽도 뉴욕 마찬가지로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타고 오늘 우리 증시 또 얼마나 많이 오를 수 있을지 일단 장 초반 얼마만큼의 폭을 갖고 갭업 출발할지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갭업 출발하는 것이 혹은 음봉으로 전환할 빌미를 제공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장 첫 소식 저희는 보다 자세하게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